됐어? 오케이. 진짜 된 거 맞지? 아유 미안합니다. 미안해. 다 쌓인. 다 뽑았어. 네. 이게 소위 관광상품. 쉽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맞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선배들도 물론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레포트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 깊게 해야 될 건 뭐냐면 출석입니다. 출석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야. 뭐 제가 채점을 하고 막 이러니까 교수님 저 이거 뭐 다시 한번 맞았는지 봐주세요. 뭐 그러면 또 이렇게 다시 보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출석은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주일에 3시간이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3시간인데 총 시간으로 해서 15시간을 결석을 해버리게 되면 흔히 내년에 다시 들어야 돼요. 15시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난주 화요일 날은 첫 시간이라 출석을 안 불렀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출석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결석한 친구들은 15시간 중에 벌써 1시간을 이렇게 까먹은 거예요. 까먹습니다. 그럼 까먹으면 1시간 까먹을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이에요. 마이너스 1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적을 어떻게 내냐면 출석 점수가 20점이에요. 출석 점수가 20.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20점을 받고 계신 거야. 출석 점수를. 근데 결석할 때마다 이제 요 20점에서 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석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1점 깠죠. 그죠? 그럼 출석 점수 이제 19점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최대 어떻게까지 까질 수 있냐면 마이너스 15점까지 깔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5점이 넘어서 마이너스 16점이 됐다. 그럼 이거는 그냥 아예 출석이 그냥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 자체가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결석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한 번 결석할 때마다 감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저런 거는 공별로 처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뭐 병이 있어서 병원을 갔다라든지 질병이 있어서 뭐 입원을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여학생 나름대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1학기 끝나기 전까지 그런 뭐 병원 갔다 온 거, 그다음에 여학생들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주시면 그때는 요거는 결석에서 그냥 빼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단 결석, 그러니까 아무런 사유 없이 결석하는 거는 다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3주차 끝나고 지금이야 이제 실시간으로 이게 찍는 걸 올리지만 여러분들 안 보셔도 돼.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들 와서 듣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왜 찍느냐? 말 그대로 열이 나거나 좀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에 한해서 볼 수 있도록 이걸 찍는 거예요. 찍는 거고, 이제 3주차가 지나면 여러분들 학교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 그것도 제가 50분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50분짜리 3개 일주일마다 50분짜리 3개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50분을 다 시청을 하셔야지 뭐 30분 듣다가
로그아웃 시키고 이래버리면 결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50분 틀어놓고 뭐 다른 거 하시고 뭐 이러는 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가 안 되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아무튼 50분짜리를 계속 일주일에 3개씩은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동영상 강의는 25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25분짜리 하나, 25분짜리 하나, 25분짜리 하나 해서 동영상 강의는 25분이 들어가고 플러스 나머지 25분은 여러분들 그 동영상 강의를 정리하는 시간, 그러니까 자습하는 시간으로 25분이 주어질 겁니다. 응?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뭐 어떤 거는 25분, 어떤 건 26분 막 이래요. 근데 동영상 강의 보시고 끝나고 한 2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자습하시고 뭐 이런 걸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요 것들을 잘 하셔야지만 나중에 출석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LMS 그 들어가는 거 들었어요? 얘기 들었어요?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동영상 강의가 건양대학교 LMS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화면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그 들은 사람들은 뭐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복습하시면 돼요. 자, 로그인 화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학번 쓰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렇게 쓰라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학번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번 입력하고 맨 처음에 비밀번호는 알파벳 소문자 A,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번, 거기다 느낌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대요. 초기 비밀번호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걸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비밀번호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문자 A, 그 다음에 학번, 느낌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직 LMS 들어가셔서 그 로그인 안 해보신 친구들은 이거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내가 로그인 접속이 안 된다 라는 친구들은 연락을 주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 저 누구더라? 민정이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민정이한테 연락이 오면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서 뭐 바꾸든지 뭐 할 테니까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여기 선배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건양대학교는 1학년 때 그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유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예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학생들이 모여서 뭐 밖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학과 학생들은 뭐 저런 데도 가고 그랬어요. 그 기업 탐방 그래가지고 뭐 모두 투어 여행사도 가고 뭐 인천공항도 가고 막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 3월 달에. 근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이 동기유발 프로그램은 밖에 나가서 못 하더라도 일단 올해도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픈이 되어 있느냐? 요 LMS의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오늘 뭐 수업 끝나고라도 여러분들 LMS 접속하시게 되면 동기유발 학기라는 교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특강, 뭐 도서관 활용법, 그 다음에 뭐 알뜰 신작, 뭐 아무튼 알아두면 뭐 쓸 데 있는 건양대학교 사전, 그 다음에 그 나영석 PD가 특강한 거 있어요. 나영석 PD 특강 뭐 해서 그 유튜브 화면들이 다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최소한 언제까지 다 보셔야 되냐면 3월 19일. 3월 19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다다음 주 금요일인가?
다음 중에 아무튼 3월 19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대략 다 보는데 얼마 걸리냐면 제가 대충 보기에는 한 3-4시간? 3-4시간이면 다 볼 거예요. 근데 뭐 오늘 하루 3-4시간 다 봐도 좋고, 뭐 오늘은 나영석 PD 50분 특강 보고, 뭐 내일 무슨 뭐 건양대학교 도서관 활용법 보고, 뭐 모레 뭐 선배 특강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셔도 좋고, 뭐 오늘 그냥 날 잡아서 다 보자.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한 4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4-5시간. 그럼 오늘 다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3월 19일까지 보셔야지만 됩니다. 왜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 또 1학점이라는 학점이 부여가 돼요. 1학점. 근데 여러분들 학점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동기부여할 때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몇 학점을 채우셔야 되냐면 130학점을 채워야지만 건양대학교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양대학교를. 그럼 여러분들이 130학점 중에 이번 학기에 대략 한 17학점, 17학점을 아마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학점이 그 동기유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동기유발 프로그램은 언제 끝나느냐? 지금 온라인상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3월 19일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끝나는 거는 3월 19일 날 끝나요. 그냥 3월 19일 날 끝납니다. 별도로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 마지막 날 정의가 있을 거예요. 레포트 쓰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모여서 같이 감상문 쓰는 거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고, 3월 17일 동기유발 프로그램의 3월 17일, 18일, 19일은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상으로 안 하고 학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학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시간은 알려드리겠지만 그 시간대에 요 강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17일 날은 여러분들 그 선배, 그 다음에 교수님들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자리가 아마 될 거예요. 17일 날. 17일 날 그 보시면 되고, 18일 날은 여러분들 선배 중에 그 대한항공 남자 승무원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후배들 들어왔다고 해서 뭐 좋은 얘기 해준다고 그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18일 날 와서 자기가 대한항공 비행하면서 뭐 재밌었던 얘기 뭐 이런 얘기 해준다고 하니까 그 선배 이야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졸업생 동문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은 여행사 사장님인데 그 총동문회 그 회장님도 오셔서 여러분들 또 후배들 왔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8일 날은 그 친구들이 올 거고, 그리고 19일 날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동기유발 학기 전체에 대한 뭐 레포트 감상문 쓰고 이러는 시간으로 19일 날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전공 수업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전공 수업을 확인을 해서 그 비는 시간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 3월 17일, 18일, 19일 날은 여기 오신 친구가 다 왔겠지만 오늘 안 온 친구들 중에 열이 안 나는 친구들은 다 오셔서 17, 18, 19 들으셔야 되고, 만약에 그날 좀 의심 증세가 있어서 뭐 열이 나거나 이런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이걸 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올려서 또 집에서 이렇게 듣게끔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 학교 출석하기가 불편한 친구들은 집에서 보시면 되고, 정상적으로 기숙사나 뭐 통학하거나 학교 오실 수 있는 친구들은 와서 직접 뭐 들으시면 됩니다. 그까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나중에 요 LMS 들어가시게 되면 그 수업 시간에 필요한 자료는 내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셔도 좋고,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 그거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교재는 제가 이걸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이걸 중심으로. 그리고 자료는 오늘은 제가 여기다 지금 안 깔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깔아서 이렇게 해드리고 LMS에도 그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남은 시간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 30분 안에 여러분들이 뭐만 하나 알고 가시면 되냐면 말 그대로 깔아. 관광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관광이 영어로 뭐예요? 맞았으니까 전부 다 말 안 하는 거 처음 들었는데 관광이 영어로 투어리즘. 또 관광이 영어로 우리 민정이 관광이 영어로 뭘 것 같아? 우리 선배 투어리즘 그러잖아. 자, 여행 그럼. 그다음 그리고 미용이 관광이 영어로. 자, 여러분들 그 지나가는 버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무슨 관광 해놓고 제일 많이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트래블 이거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광 그러면 사이트싱, 그 다음에 또 우리 선배 얘기한 것처럼 투어리즘, 투어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쓸 겁니다. 그죠? 그 예전에 무슨 저 뭉쳐야 간단가? 뭐 그거는 패키지 투어 해서 투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자, 내가 왜 관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영어를 여쭤봤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이라는 용어하고 가장 좀 흔하게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행, 그렇죠? 뭐 여가, 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뭐 힐링은 좀 다른 의미지만 뭐 여행이 제일 많겠지. 여행, 관광, 여가. 영어로는 투어리즘, 투어, 트래블. 그다음에 뭐 사이싱. 뭐 일본어로는 광고, 타비. 그다음에 중국어로는 광고 이렇게 되나? 이렇게 써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을 전공을 하게 되면 자, 어떤 말을 써야 될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1학년 때. 자, 그러면은 관광이라는 용어를 알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단어들은 어디 것들을 많이 갖다 썼어요? 중국의 한자를 갖다 썼어요. 한자를. 여러분들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우리나라 말로 도서관이죠. 일본 말은 도서관입니다. 중국 말로는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이 말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이 써요. 왜? 한자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자, 관광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일본어로는 관고, 뭐 중국어로는 관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자가 똑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단어가 많은 부분에서는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뭐가 틀리느냐? 발음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우리는 관광, 일본은 관고. 그러니까 이게 발음하는 방법만 틀린 거지. 근데 영어권 언어는 틀려요. 영어권 언어는 관광 이렇게 써놓고 투어리즘 그러잖아.
전혀 다른 말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랑 비슷합니다. 왜? 우리가 흔히 이거를 한자 문화권이라고 해요. 우리 예전에 글자 없었어요. 글자 없었습니다. 그럼 중국에 한자를 갖다가, 그죠? 한자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종대왕이 그거 아니에요. 나란 말씀이 뭐 불쌍하게 여겨서 내가 글자를 만드노니 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관광이란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의 한자 표기에서 가져온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한자 표기에서. 근데 중국의 한자 표기에서 가져왔는데 그럼 중국에서도 관광이란 말을 그럼 처음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어디에서 썼을 거 아니야? 내가 우리 꼬마가 얼마 전에 나한테 문자 보냈는데 내가 뭐 얘기하다가 꼬마가 나한테 이렇게 보내더라고. 이응시읒. 이응시읒이 뭐야 저게? 응? 그래서 내가 야 이응시읒이 뭐냐 했더니 아 인정 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이런 거 보내. 야 기억대 뭐야? 기다려래. 야 이게 어떻게 해서 기다리냐? 야 기둘이래 기둘. 내가 요즘 중학생하고 이런 대화하고 삽니다.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처음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관광이라는 한자를 처음 누가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 옛날 중국의 주나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나라에 역경이라고 하는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안에 관광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인정 기둘해서 보내듯이 그 주나라 역경에 관광이라는 글자가 딱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나라 역경의 관광이라는 글자의 뜻을 딱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볼관자입니다. 보다 광은 빛 광자입니다. 그래서 빛을 보는 거. 그래서 내가 관광학과 교수가 됐다가 사람들이 항상 빛 보라고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관광이라는 용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쓴 게 아닙니다. 이 단어를 어디서 썼어요? 중국의 주나라라고 하는 고대 국가의 역경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원래는 좀 말이 길어요. 관국지광 뭐 해서 이렇게 쭉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한 나라의 빛을 보는 것도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그 장문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광은 한 나라의 빛을 보다라는 의미로 그 역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빛을 보다. 근데 이 주나라 때만 하더라도 어떤 시대였냐면 말 그대로 중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라는 게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큰 국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논산을 다스리는 한 나라, 부여를 다스리는 한 나라, 그 다음에 뭐 대전을 다스리는 한 나라처럼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빛을 보다. 그러니까 나라의 빛을 본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부여에 갔어요. 부여의 빛을 보는 게 뭘 의미할까요? 뭐 저걸 거 아니에요. 부여에서 제일 경치 좋은 거, 볼만한 거,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한양의 빛을 보다. 뭐 그럼 서울에 가서 제일 볼만한 거, 뭐 이런 걸로 빛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쓴 주나라 역경의 한 나라의 빛을 보는 것들은 지금의 의미로 뭘로 봤냐면은 말 그대로 여행의 의미로 본 거예요. 아 이게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볼거리를 보고 왔구나. 그 뒤에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더니 야 이 기쁘지 않냐 이런 의미로 썼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뭔가 보고 뭔가 느끼고 뭔가 먹고 뭔가 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국지광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관국지광 글자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 국지는 빼고 그냥 광만
끌고 오자. 그래서 관광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의미는 그러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빛. 근데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빛이라는 걸 뭘로 해석하냐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그래서 한 나라에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하는 게 기쁘지 아니하냐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광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광의 의미가 요런 건데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게 되게 되면 말 그대로 한 나라의 빛을 보는데 내가 여기서 만원경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관광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뭐 5분을 가든 10분을 가든 1시간을 가든 하루를 가든 내가 움직여야 되거든.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이동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예전의 역사학자들은 야,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하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뭐가 베이스에 깔려요? 이동이라는 게 베이스에 깔립니다. 움직이는 거. 그죠? 이동이라는 게 베이스에 깔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지리적으로 봤어요. 지리학적으로 봤어요. 사람의 이동.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그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여행인 거예요. 자, 여행이라는 글자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똑같아요. 여행 써놓고 우리는 여행으로 읽죠. 한자. 일본은 료꼬라고 읽습니다. 뭐 중국은 내가 중국어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자, 어떻게 쓰는 여자가 나그네 여자입니다. 행이 행동하다 움직이다 행자예요. 나그네가 움직이는 걸 여행이라고 해요. 우리처럼 코로나 풀리면 일본 가서 라면도 먹고 싶고, 그죠? 뭐 중국 가서 그 샤롱바오도 먹고 싶고 이럴 거 아니에요. 나그네 움직이다. 자, 두 단어라 했더니 여행. 자, 그래서 여행이라는 글자하고 관광이라는 글자를 딱 봤을 때는 그래서 관광이라는 의미가 빛을 보다인데 빛을 보는 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움직여야 돼요. 자, 움직이는 거를 여행. 그래서 관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여행이 포함된 그러니까 포함된단 말은 여행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하고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움직여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볼거리에 해당하는 거, 먹거리에 해당하는 거, 놀거리에 해당하는 거, 또 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해석. 자, 영어는 투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전에. 이건 라틴어에 뭐 투어러스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움직이다 이런 것들에서 받아왔대요. 투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투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투어는 관광이라는 의미보다 돌아다니다라는 의미니까 뭐하고 가깝냐면 얘 이동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행을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만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2000년대에 태어나셨으니까 여러분들 여행하는데 지장이 없었죠. 뭐 때문에 여행을 못 가요? 그죠? 돈. 그 다음에 알바 때문에 바빠서, 아니면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하지만 내가 돈 있고 알바도 안 해. 그럼 어디 가요? 아유, 뭐 제주도 가든지 일본 가든지 홍콩 가든지 싱가포르 놀러 갔다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은 더 그랬겠죠. 외국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외국을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갔다는 얘기는 내가 저런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유학을 공부를 하러 간다, 아니면 뭐 출장 비즈니스 때문에 간다, 이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지만 저 일본 가서 라면 먹고 올게요, 네가 무슨, 허용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여행을 목적으로 한 외국 방문이 가능하게 된 게 언제였냐면 1989년서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행을 목적으로 외국 방문을 못했어요. 안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런 거 빼고 뭐 공부를 하러 간다라든지 뭐 비즈니스 때문에 뭐, 그런데 절차가 까다로웠겠지. 심사를 받겠죠. 그죠? 근데 1989년에도 마찬가지. 1989년에 우리나라 문을 열었지만, 여러분들 가서 외국 가서 좀 구경 좀 하십시오라고 그때 문을 열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문을 열었지만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여권이라는 게 필요해요. 패스포트라고 그러죠. 그죠? 여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여권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관에서 이 사람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가 여권이에요. 패스포트예요. 여러분 외국 나갈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보여주잖아요. 그럼 난다 번호야로 이래, 일본 가면. 응?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안 돼. 우리 유학생들 지금 한국에 와 있지만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베트남인가? 베트남 시민증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나라 못 와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아직 여권을 안 만든 친구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신분증이에요. 자, 외국을 나갈 때는 반드시 내 신분증이 있어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국내 여행할 때도 배 타거나 비행기 탈 때 여러분들 반드시 뭐 보여줘요? 주민등록증 보여주죠. 그죠? 그래야 배를 탈 수 있고, 그래야 주민등록증 없으면 하다못해 동사무소 가서 못 떼와야 돼요. 호적,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떼오든지 아니면 다른 신분증을 떼어야지만 우리나라 국내에도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가실 때. 대전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안 보여줘도 되지만. 자, 첫 번째는 그런 패스포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고 싶어. 내가 함부로 못 가요. 함부로 가게 되면 이건 뭐예요? 흔히 얘기하는 미립국입니다. 몰래 숨어가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누군가 들어온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나라 정부에 뭘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일본을 간다? 일본을 가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유학생 친구들도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올 때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비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증, 한국말로는 사증이란 말을 씁니다. 사증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주로 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받아야지만 해당하는 국가에 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일본 비자를 받아야 되고, 미국을 가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비자를 받아야 되고, 베트남을 가고 싶다 그러면 베트남 가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자, 비자를 받을 때는
그 비자가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두 여학생이 오고 싶어 해.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두 여학생한테 물을 거예요. 우리 두 여학생은 한국에 왜 갈라 그래? 저 공부하러요. 진짜 공부하러? 그럼 공부하러 간다는 서류 한번 줘봐. 그럼 건양대학교 합격증 뭐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다 서류를 내면 우리 학생들 한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그러네? 그럼 입국 목적이 유학인 거네? 그래서 비자에다가 입국 목적 유학 이렇게 찍어줘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미국에 가서요 회사 하나 만들려고요. 그럼 미국 정부가 저한테 야 너가 미국에서 회사 만들지 안 만들지 서류 다 가져와봐. 그럼 뭐 세금 낸 거 뭐 낸 거 서류를 들고 미국 정부에 갑니다. 미국 정부라는 건 어디예요? 내가 미국 본토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우리 두 여학생은 어디예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서류를 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류를 보고 미국에 와도 좋아요? 도장 꽝 찍어줍니다. 비자를 찍어줍니다. 그럼 제가 그걸 들고 미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교수님 저 고등학교 때 일본 갔는데 저 비자 같은 거 안 받았는데 친구도 있어요. 자 나라들끼리 서로 협정을 한 겁니다. 어떤 협정을 했냐면 일일이 비자 받을 때 유학을 목적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목적으로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서류를 다 해서 비자를 받아야 되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놀다가 한 두세 달 있다 간대. 우리나라에 오는 목적이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와서 돈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저렇게 고마운 사람한테 야 한국에 오려면 비자 받아야 되니 비자 받으려면 뭐 이런 서류 저런 서류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내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뭐 한국 가기 왜 이렇게 힘들어? 나 그냥 가서 놀다 올 건데 나 그냥 뭐 에버랜드 구경 갔다 올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럼 한국 가지 말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몇 나라끼리는 서로 협약을 한 거예요. 자, 한국하고 일본은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국민들이 한국이나 일본을 왔다 갔다 할 때 석 달 동안은 비자 신청 없이 그냥 패스포트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게 해주자.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 갈 때는 패스포트만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3개월 안에는 한국을 다시 와야죠. 그죠? 두 번째, 이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온다는 거에 한해서 그렇게 면제를 시켜줬는데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걸리면 강제 추방당합니다. 너 우리나라에 돈 쓰러 왔다 그러면서 왜 돈 벌어 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강제 추방당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목적,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은 어떻게 돼요? 비자라는 걸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체제 기간이 어떻게 돼요? 유학 비자 같은 경우는 최대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비즈니스 비자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갱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국 간에 상호적으로 관광에 한해서 비자를 신청하지 말자라고 한 나라는 몇 개 나라가 있어요. 몇 개 나라.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중국은 어떻게 돼요? 관광 갈 때 비자 받아야 돼요. 중국은 그냥 패스포트 하나 들고 가면 비행기도 못 타요.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가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가거나 뭐 여행사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비자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홍콩 그냥 가도 돼요. 비자 따로 안 받습니다. 대만 비자 받나? 모르겠어요. 까먹었다. 뭐 캄보디아 비자 받아야 돼요. 베트남 한국 사람이 들어갈 때 3개월까지는 비자 안 받죠. 안 받는 거예요. 미국 관광 목적으로 미국 들어갈 때 여러분들 비자 따로 안 받아요. 그 대신 미국은 9.11이라고 테러 있었잖아요. 그 폭격기. 그때 의해 이 관광 비자로 그냥 막 들어왔더니 이거 뭐 사고 칠 줄 모른다. 그래서 뭘 하냐면
비자 서류는 따로 신청을 안 하고 한국에서 내 신분을 미국 국무성에다가 다 입력을 합니다. 컴퓨터로. 그냥 입력만 하면 돼요. 내가 미국에서 어디에 있을 거며 한국의 주소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사전에 출국하기 전에 입력만 시키면 됩니다. 그럼 미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을 나갈 때는 나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여권이 필요하고, 또 해당 국가에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서 나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비자라는 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그럼 이게 언제 자유로워졌냐면 1989년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30년 전에. 그러니까 30년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자체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는 거를, 특히 관광은 거의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공부를 하러 가거나 사업을 하러 가거나 이런 사람들만 갔어요. 자, 그래서 이 투어라는 의미는 영어로 여행이다, 돌아다니다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많이 쓰이다가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70년대 막 이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요. 자, 빠르게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1920년대부터 세계 여행을 막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은 1968년인가 9년부터 여행 자유화가 돼서 그때부터 깃발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 여행 다녔어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그렇게 됐고, 중국 그 북경 올림픽 이후에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움직이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끝나면 또 똑같이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움직일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논산에 지금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갑자기 논산에 하루에 몇만 명씩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요 지난주 주말에 서울에 갔다가 서울 간 김에 여의도에 생겼다는 현대백화점을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여의도를 딱 들어갔다가 그 주차장 입구까지 1시간을 기다렸더라고요. 차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주차장 입구까지 가는데 1시간인데 야, 저기 차 세우고 또 어디 식당 가면 그 번호표를 거진 뭐 1시간 반 2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생고생을 하느니 그냥 집에 가자. 그래서 여의도에서 1시간 길에 있다가 그냥 차 돌려서 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여의도가 그랬냐? 안 그랬어요. 근데 현대백화점 생기고 나서 그런 거예요. 자, 논산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관광객이 안 오다가 갑자기 관광객들이 막 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동네가 어떻게 돼? 패닉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도 늘어나고 소음도 늘어나고 범죄도 늘어나고, 그냥 돈은 많이 벌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게 투어라는 게, 여행이라는 게 다 긍정적인 것만 주는 건 아니구나. 이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구나. 다 좋은 것만 아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거예요? 여행객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이게 부정적일 수 있거든. 내가 우리 동네도 그래요. 제가 대전에 사는데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생기고 나서는 우리 집 앞길이 예전에는 차가 안 밀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입구 나오는 거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요. 내가 살지도 않는 그 아파트 생겨가지고 이렇게 차 밀리게 해놓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여행 가는 건 좋은데, 적정한 사람들이 여행 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들고 막 이러면 그 해당하는 국가는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투어라는 용어하고 여행이라는 용어는 뭔가 놀러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단어인 것 같은 거야. 놀러 가자, 투어 놀러 가자, 여행 놀러 가자.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여행객을 받아들이는 쪽도 더 중요하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이 투어라는 말을 쓰든 여행을 쓰든 상관없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라. 단 관광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관광객의 입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니, 여행이라는 말, 투어라는 말보다
이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 보자 라고 만든 게 바로 투어리즘입니다. 즘자가 붙은 뭐예요? 뭐뭐주의죠.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처럼 뭐뭐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SM을 딱 붙여가지고 투어리즘 그렇게 하게 되면 여행객의 입장뿐만 아니라 누구의 입장까지 지역사회의 입장까지 고려를 한 그러한 단어라고 인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투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어떤 말을 써요? 투어리즘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학과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학과는 디파트먼트잖아요, 그죠? 디파트먼트 오브 투어리즘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저렇게 쓰겠지. 그냥 투어 이렇게 쓰겠죠. 근데 관광을 공부하기 때문에 투어리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광학을 공부를 할 때는 투어라는 말, 여행이라는 말보다는 항상 투어리즘이라는 용어 혹은 관광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은 없는데 그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 동안은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이거 꼭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이거 들어가세요. 또 LMS 들어가셔가지고 꼭 그 동기유발 그거 보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